요즘 유튜브만 보면 여러 태국 관련 기사들과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국에 대한 한국의 반감이 커지고 있고 태국 또한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죠. 심지어 중국과 손을 잡고 관광산업 유치 및 군사훈련까지 강행하려는 태국 정부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태국에게 뒤통수를 후려맞으며 자연스레 뒷목에 손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정한 치안우 수국이기에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만행에 응당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국은 자신들의 입장만 계속 펼치고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소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살고 있는 20대 여성 애나입니다. 한국 여러분께 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명을 쓰겠습니다. 요즘 한국과 태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콧 논란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제 의견을 전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면서 감정적인 발언으로 태국과 한국 네티즌 사이의 불신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은 2023년에 태국이 한국 불매운동을 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시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불법 체류자 문제와 입국 거부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조치로 KTA라는 입국 허가제가 시행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태는 8월에 또다시 재조명되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이 쌓여오면서 지금에 와서도 그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태국인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건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태국인 중 일부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마약이나 성매매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당연히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국인으로서 한국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 체류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평범한 태국 관광객들까지 잠재적 불법 체류자로 취급받아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KTA 제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렇게 저희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KTA 전자여행허가제는 세계적으로 몇몇 나라들에서만 시행 중인 제도인데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리랑카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관광객의 비자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여행객을 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KTA 제도는 혼선을 일으킬 여지가 많습니다. 원래 무비자 협정이라는 건 서로의 국민들이 여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 간에 체결된 것이에요. 여권만 들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KTA 제도는 출발 72시간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수료까지 내야 합니다. 이는 무비자 협정의 본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가 빈번하며 갑작스럽게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경우도 많죠.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지리적으로 고립된 나라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웃 나라 국민들에 대한 항구적 KTA 면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방한 관광객 1위를 차지하는 저희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처럼 한국을 자주 찾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시적 면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시행 중인 KTA 면제 조치도 202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그 이후 연장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KTA 제도가 도입된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인이 무비자 협정 국가들을 방문할 때는 여권만 있으면 되지만 다른 나라 국민들은 한국에 입국할 때 KTA를 신청하고 수수료까지 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는 무비자 협정국들도 한국인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교 협정에서는 상호주의의 원칙이 기본이기 때문에 한쪽이 불리하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비자 협정국에서 불법 체류 문제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무비자 협정을 중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KTA 제도는 기본적으로 72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항공여객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항공사들은 출발이 임박한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갑작스럽게 여행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하지만 KTA는 이런 긴급 여행객들에게 불필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100명의 KTA 신청자 중 20명이 불업 판정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어요. 이렇게 높은 거절률로 인해 많은 여행객들이 한국 여행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KTA 신청 과정 자체도 매우 복잡합니다. 신청자는 여권 정보, 복수 국적 여부, 한국 내 체류 주소, 입국 목적 등을 입력해야 하고 심지어 사진도 특정 사이즈와 크기로 맞춰야 합니다.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항공권 예매 단계에서 체류 주소나 연락처 같은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지만 KTA는 별도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고 수수료까지 내야 하니 관광객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할지 몰라도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은 결국 한국 관광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은 물론 아름다운 관광지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관광 대국들과 비교해 꼭 와야만 하는 나라라고까지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일본 같은 가까운 나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한국에 오기보다는 다른 나라로 여행지를 바꾸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태국인들이 한국 오려다가 일본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기 전까지는 이 제도가 오히려 한국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아시아권에서는 아직 낯선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이로 인해 방한 관광객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이는 반한 감정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태국 입장에서 보면 KTA 제도는 여행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태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겠지만 현재의 KTA 제도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만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죠. 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정말 큰 상처를 받고 있어요. 저만 해도 한국 문화와 콘텐츠를 즐기며 자란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한국 드라마, K-pop,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국 연예인들을 보면서 자란 저희 세대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도 방콕에서 한국 여행객들과 좋은 기억을 많이 쌓았어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느낌이에요. 한국도 2019년에 일본 불매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죠. 하지만 요즘 들어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다시 많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왜 우스운지 아시나요? 한국은 일본과의 과거사를 이유로 불매운동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일본을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콧이라고 해놓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여전히 태국을 찾아오고 있어요. 추석 같은 한국 명절에도 방콕이나 태국의 유명 관광지에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저는 방콕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이곳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친하게 지내는 오빠의 부모님이 숙박업을 하시는데 그곳에 한국인 관광객 예약이 끊이지 않고 있대요. 이게 정말로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인들은 여전히 태국에 오고 태국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이죠. 반면 태국은 한국에 대한 보이콧을 진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었고 여행사에서 한국 여행 상품도 거의 팔리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과 일본 여행 상품이 동시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중국, 일본,
필리핀 같은 여행지가 매진 행렬을 이루고 있고 한국은 매진이 안 되고 있죠. 이 차이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태국은 이번 사안에서 정말 단합해서 한국을 향한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줄어들기는커녕 여전히 태국에 관광을 오고 있고 우리가 겪는 이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한국도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면 좀 더 강하게 일관성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로 태국을 보이콧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현실을 격하게 느끼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는데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상한 발언만 하고 있어요. 태국 정부가 한국을 식민지화하겠다느니 국방력으로 3시간 만에 한국의 수도 서울을 초토화할 수 있다느니 정말 유치하고 무식한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답답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여행업협회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30일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국 관광객보다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은 정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한국은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나요? 물론 저 역시도 태국 정부나 여행업협회의 의견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국방력과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식민지화나 전쟁 같은 발언은 현 세계 정세에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만약 이런 발언들이 실제로 추진되어 중국과 군사훈련이라도 진행된다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세계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세계적인 대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어이없고 무책임한 발언이자 저를 포함한 많은 태국 국민들이 정부의 이 같은 발언에 극구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중국인들이 태국에 와서 벌이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봐왔는데 그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더럽게 행동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고 떠벌리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요구하고 우리 태국을 약소국 취급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싫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걸 정말 원하지 않아요. 불법 체류자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만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지. 왜 태국인 전체를 싸잡아 입국을 막고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한국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 깨닫고 반성하길 바라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모호한 대응으로는 아무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만만 더 커질 뿐입니다. 최근에 태국에 새로 선출된 총리가 관광객에게 관광세를 받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로 인해 한국인들이 태국을 더 찾지 않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태국에 큰 타격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이고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해서 태국의 관광 산업이 크게 휘청일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태국은 앞으로도 잘 나갈 겁니다. 관광세를 통해서 더 많은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과 태국 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문제들을 냉정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양국이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상호 존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최근 태국 총리가 손가락 하트를 만들었다고 비난을 받은 사건을 아시나요? 그건 사실 한국에서 시작된 문화였죠. 그런데 총리가 그걸 따라 했다가 태국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총리는 결국 사과했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한국과 태국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들인데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지내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태국의 젊은 세대가 여전히 한국 문화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저만 해도 여전히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으며 한국을 좋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 감정도 변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태국과 한국, 양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중요한 문제들만 쏙쏙 뽑아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원인들을 정확하게 해결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서로를 탓하고 상처를 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서로 불편하게 지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문제의 본질을 보고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국 역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과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전쟁과 식민지라는 아픈 과거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제사회에서는 협력과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상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태국도 과거를 돌아보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한국 네티즌들의 글을 보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친일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태국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정말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편향된 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태국이 그 당시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태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맺은 게 아니라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일본군이 동남아로 물자 보급을 위한 육로를 열 때 나약한 우리 태국은 피를 보는 전쟁보다는 육로를 열어주는 협약을 진행해서 무사히 일본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당시 동남아 국가들은 서양 열강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일본이 이를 풀어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본에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를 동맹국으로 알고 미국에 선전포고문을 보내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보내지 않고 자유를 추구하며 반일항쟁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의 나라라는 태국의 연호를 사용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이 종식한 이후 우리는 태국 내 친일파를 모두 제거했고 냉전기 때 미국을 도와 찬미국가로서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의 태국은 과거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일부 사람들만이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겠지만 지금의 태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좋게 보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 기술력, 그리고 문화의 세계적 파급력을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분명 중요합니다. 역사를 잊지 않고 교훈을 얻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과거의 일만을 붙들고 현재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는 일부 사람들이 가진 편향적인 시선일 뿐 모든 태국인들이 그런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태국인들은 한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한국의 문화와 경제적 성과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이 서로 불만을 더 키운다면 과연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쌓이면 결국 감정적인 대응만 남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대화와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모두가 과거의 문제를 교훈 삼아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깊은 교류를 이어왔고 지금도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가끔 길거리에서 몰상식한 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보면 조롱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어디에나 그런 별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행동을 보고 태국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처럼 정상적인 태국인들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을 존중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여전히 큽니다. 소수의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평가절하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태국과 한국 양국이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갈등과 오해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두 나라가 평화롭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한 다큐멘터리 편집실에서 최근 한국을 경험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영상을 편집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사입니다. 32살의 다큐멘터리 감독이고 영국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조명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향했어요. 한국은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죠. 과거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이제는 기술 강국,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혁신, K-팝, K-드라마까지 많은 서구인들이 한국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발전의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 정리된 도로, 빛나는 네온 사인. 마치 뉴욕이나 런던과도 견줄 수 있을 만큼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속도였습니다.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공항 내 곳곳에 배치된 무인 시스템과 자동화된 안내 기기들은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했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면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서울은 그야말로 혁신 그 자체였어요. 빌딩마다 커다란 전광판이 걸려 있었고 그곳에서는 최신 K-팝 뮤직비디오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번화한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심지어 늦은 밤에도 카페와 편의점이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한국의 발전상을 담아내기 위해 주요 지역들을 촬영하며 다녔습니다. 강남의 초고층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대중교통 시스템,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 모든 것이 제가 기대했던 혁신적인 한국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촬영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카메라에 계속 담겼습니다.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시장에서 상인이 물건을 사는 손님에게 덤을 얹어주는 장면, 편의점에서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점원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나가는 모습까지 런던이나 뉴욕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니까 단순한 개인의 예의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깔린 문화적 특성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순한 친절일까? 아니면 한국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정서일까? 그때 문득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시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시골의 모습은 어떨까? 런던이나 뉴욕에서도 도심과 시골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까요? 도시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한국의 또 다른 면을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국의 시골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강화도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섬이지만 아직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도시와 시골의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강화도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한 날 하늘이 흐려 있었습니다. 시골길을 따라 걸으며 카메라를 들고 풍경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시골이라고 하면 오래된 건물들과 낙후된 도로를 떠올렸는데 이곳은 깔끔하고 정돈된 마을이었어요. 전통 한옥과 현대식 주택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비도 챙기지 않았고 카메라와 장비들이 모두 젖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급하게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한 노파가 다가왔어요. 손에는 작은 우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 주었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런던에서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는 일이 흔하지 않아요. 저는 얼떨결에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어로 말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번역기를 꺼내 들고 몇 마디를 입력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비가 갑자기 와서 당황했어요. 번역기가 한국어로 음성을 내보내자 노파는 빙긋 웃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가까운 한옥이었어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듯 몸짓을 했죠.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상황이라니. 런던에서는 쉽게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이상하게도 경계심이 풀렸어요. 젖은 촬영 장비를 챙겨 들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한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지만 집 안은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방 안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오래된 듯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싸자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제 젖은 옷을 가리키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갈아입으라는 뜻이라는 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더니 방으로 사라졌다가 깨끗하게 개어놓은 옷을 가져와 건넸습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당황했지만 비에 흠뻑 젖은 상태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번역기를 통해 말을 전하자 정순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손짓을 하며 저를 욕실 쪽으로 안내하셨어요. 샤워하라는 뜻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정순 할머니는 알아들으셨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하고 욕실로 향했어요. 욕실 안은 생각보다 현대식이었습니다. 수건과 세면 도구도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따뜻한 물을 맞으며 흠뻑 젖은 몸을 씻어내니 긴장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촬영 장비를 들고 하루 종일 움직이느라 피곤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와 방에서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정순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익숙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호라고 합니다. 유창한 발음에 순간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외국인을 집에 초대하셨다고 해서 왔어요. 혹시라도 의사소통이 어려우실까 봐요.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저를 위해 영어를 할 줄 아는 이웃을 불러오셨던 거예요. 저를 배려하기 위해 일부러 신경 쓰셨다는 걸 깨닫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실 줄 몰랐어요. 그냥 우산만 씌워주셔도 충분히 감사했을 텐데요. 진호는 웃으며 정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그녀의 말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비 맞고 서 있는 걸 보니 걱정됐대요. 어차피 혼자 계시니까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게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의 따뜻한 정서를 조금 더 가까이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순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됐어요. 된장국과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식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졌어요.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진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직접 담근 된장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음식을 먹고 자라죠. 저는 감탄하며 한 숟가락을 더 떠먹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전통과 문화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순 할머니는 작은 컵을 가져와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컵 안에는 진한 갈색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는데 예상과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달고 부드러운데요. 진호가 컵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한국식 믹스커피예요. 달달해서 피곤할 때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달콤한 커피가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해됐어요. 그러던 중 정순 할머니가 또다시 말을 건넸고 진호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비도 오는데 여기서 자고 가래요. 내일 아침에 움직여도 되지 않냐고요. 저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밤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비는 여전히 그칠 기미가 없었고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이런 날씨엔 이동하기 힘드실 거예요. 편하게 쉬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저는 정순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옥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빠르게 흘러갔어요. 빌딩 숲 사이에서 촬영하며 발전한 한국을 담으려고 했죠. 하지만 이곳 강화도에서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너무 크다. 어느 쪽이 진짜 한국의 모습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옥 창문 사이로 스며들면서 방 안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젯밤까지 들리던 빗소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새소리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불을 정리한 뒤 방문을 열자 부엌 쪽에서 바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마당에서 갓 딴 채소를 다듬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셨습니다. 잘 잤어요? 그 순간 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벌써 일어나셨네요. 뒤를 돌아보니 진호가 거실에서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푹 잤어요. 방바닥이 따뜻해서 그런지 오랜만에 깊이 잠든 것 같아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온돌이에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데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집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죠. 온돌이라는 말을 직접 들으니 신기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주로 보일러나 전기 히터로 실내를 따뜻하게 하지만 한국은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방식이었어요. 바닥을 데우는 난방법이 오랜 세월 이어져 왔다니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 집 구조에도 깊이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어느새 아침 식사를 차려놓으셨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어제 저녁 식사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이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가요. 진호가 정순 할머니의 말을 통역해 주자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하나씩 맛보았습니다.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갓 구운 생선은 바삭하면서도 속이 촉촉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이 생선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서는 아침에 생선을 자주 먹나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특히 시골에서는 이렇게 생선을 구워 먹거나 나물 반찬을 많이 곁들여요. 저는 감탄하며 한 조각 더 집어들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아침 식사로 빵이나 시리얼을 먹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을 즐긴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식사를 마친 뒤 진호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을 풍경을 둘러보며 한국의 도시와 시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서울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제가 말하자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서울은 바쁘고 치열한 느낌이 강한데 여기는 좀 더 느긋하고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가 남아 있어요. 강화도의 마을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시골 마을이지만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서로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인간적인 온기가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니 어느 쪽이 진짜 한국의 모습일까? 이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뜻밖의 연락이 오게 되면서 저의 고민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제작사에서 연락이 와서 촬영 일정을 앞당겼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최종 제출 기한이 줄어들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황급히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다시 촬영에 집중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는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도로 위에서는 끊임없이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회사 건물 안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환하게 켜진 불빛들까지 서울의 풍경은 혁신과 경쟁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강화도의 조용한 마을에서 정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서로 인사를 건네고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당연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걷고 서로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마음속으로 계속 비교하게 됐어요. 어느 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에 있는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촬영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화상회의였어요. 저는 강화도에서 촬영한 장면 일부를 편집해 보여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강화도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촬영했어요. 한국이 발전한 이유가 단순히 경제 성장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유대감과 공동체 문화 덕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다큐멘터리에 녹이면 어떨까요? 그러나 제작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정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혁신적인 한국을 보여줘야 합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기술, 산업, 글로벌 영향력 같은 요소에 관심이 많지 시골 마을 풍경이나 공동체 문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강화도에서 느낀 한국의 모습도 충분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제작사는 그런 부분보다는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면을 강조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람들 간의 유대와 정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단순히 기술과 경제 성장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태사 씨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프로젝트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작사의 단호한 태도에 더는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에서 추가 촬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와 시골, 둘 중 어느 쪽이 진짜 한국의 모습일까? 발전과 혁신만으로 지금의 한국이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그 이면에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질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당장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작사와의 미팅 이후 저는 다시 서울 도심 곳곳을 촬영하며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맞추려 했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 끊임없이 바삐 움직이는 출근길 인파,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편리한 도시 생활. 이것이 제작사가 원하는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하루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고 직원들은 밤늦도록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인터뷰를 진행하던 직원은 커피 한 잔을 들고 피곤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선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저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늘 긴장하면서 일해야 하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강화도의 정순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고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던 모습. 그곳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다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지만 강화도에서는 느림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는 정서가 있었어요. 도시는 발전했고 삶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 서울과 강화도 둘 다 한국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차이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작사가 원하는 경제 성장과 혁신적인 한국이라는 주제만으로는 이 나라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집할 영상을 정리하던 중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태사,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서울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 병원이요? 강화도에서 서울로 가는 중인데 난 일이 있어서 당장 갈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괜찮다면 대신 가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바로 갈게요.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강화도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무 일 없으셔야 할 텐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긴장 속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접수대에서 정순 할머니의 입원실을 물었습니다. 급하게 뛰어오느라 숨이 가빴지만 지금 중요한 건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정순 환자분 어디 계신가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병상 위에 누워 계신 정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어요. 할머니, 정순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다급히 손을 잡으며 번역기를 켰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안 좋으신가요? 할머니는 약하게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간호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며칠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탈수 증상도 있고 혈압도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계셨다면 더 위험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태사, 그는 숨을 고르며 침대로 다가왔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할머니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진호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느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 사이에는 가족 같은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돌아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 했어요. 할머니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던 중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전과 기술만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을 지탱하는 건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병원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 병실만큼은 조용한 평온이 감돌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피곤하셨는지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진호는 한숨을 돌린 듯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저의 마지막 말에 깊이 생각하는 듯 하다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 챙기는 게 자연스러워요. 할머니도 태사한테 그렇게 하셨던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발전된 한국만을 담아서는 안 된다고요. 제작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지만 진짜 한국의 모습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다큐멘터리의 진짜 주제가 머릿속에서 명확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병실 한쪽에서 노트북을 꺼내 들고 다큐멘터리 편집본을 살펴보았습니다. 빠르게 발전한 한국의 모습, 기술과 경제가 만들어낸 화려한 풍경들. 하지만 강화도에서 촬영한 장면들을 다시 보니 제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어요. 도시에서의 촬영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었어요. 반면 강화도에서의 촬영은 한적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고 작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정을 빼놓아도 괜찮을까? 제작사는 빠른 경제 성장과 혁신적인 기술을 강조하는 영상을 원했지만 저는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전만을 조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기술과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와 공동체 정신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때 노트북 화면 속에서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 주던 정순 할머니의 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원래 방향 그대로 만들 수는 없겠어. 진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만들지 다시 고민하고 있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작사에서는 경제 성장과 혁신적인 한국을 원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발전이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력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정과 연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담아야 진짜 한국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작사를 설득해야겠네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득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작사의 지원 없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 한국을 담아야 해. 그 결심이 확고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해외에 있는 제작사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최종 편집본의 일부를 공유하며 말을 꺼냈어요. 한국의 발전을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단순한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만으로 이 나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과 정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다큐멘터리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작진이 영상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곧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태사, 우리는 처음부터 혁신적인 한국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공동체 문화나 인간적인 정서를 강조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기술과 경제만 강조하면 한국이 발전한 이유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어요. 서로를 돕고 챙기는 문화가 한국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요. 이 요소가 빠진다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성장 기록일 뿐입니다. 제작사는 짧은 침묵 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만든다면 우리 지원은 어렵겠네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만들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작사의 지원 없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발전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아야 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다시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진호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들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순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회관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환영해 주었고 따뜻한 밥 한 끼와 막걸리, 소주 등 한국의 전통주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정,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바로 한국을 이루는 유대와 공동체의 힘 아닐까? 저는 한국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편집을 하기 위해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의 따뜻함을 촬영한 영상에 깊이 있게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제 다큐멘터리가 나오게 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할머니 오래오래 사시고요. 한국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보다 한국인이라는 인종에 대한 애정이 더 크다고 합니다. 한국 여행을 하는 수많은 외국인들도 한국인의 정을 느끼러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정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